국내 축구와 아시아 축구에 직접 취재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풋볼 아시안 김성진 편집장과 함께 러시아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또 한국 대표팀 감독 협상 최신 상황 및 또 아시아 각국의 감독 선임 상황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올해 9월로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대회가 왜 중요하냐? 역시 유럽 진출한 선수들, 그리고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솔직히 이제 군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실제로 최근 2개 대회 금메달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이번에는 이강인 차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군 문제만 아니었다면 사실 1월 이적 시장에도 그렇고 다른 이적 시장에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기회,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갈 경우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올림픽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최근에 이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가 올해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참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가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아시아 각국은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뜬금없이 왜 러시아가 나타나냐, 벨라루스가 웬 말이냐. 대한체육회도 똑같은 반응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격양된 그런 항의의 그런 질의를 이제 했죠. 왜 러시아가 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또 아시안 게임이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종목들이 있지만 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그런 참가할 수 있는 예선 포인트가 또 아시안 게임에 이제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축구를 이야기를 하지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지금 이 러시아의 참가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올림픽에 이미 다 증명이 됐지만 항상 동계는 하계 올림픽에는 항상 금메달 1등을 거의 도맡잖아요. 미국과 함께. 그런 나라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면은 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이 좀 파리 올림픽 참가에 좀 불리함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결국에는 지난해 벌어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아시안 게임 참가로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러시아는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 가해국이고, 또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조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국제 스포츠 경기에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금 참가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사실 운동 선수들은 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이제 동정 여론이나 좀 정상 참작, 이게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그걸 하고 딱 정했을 텐데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이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 여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대회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예선을 참가할 수가 없게 되고, 예선 포인트를 못 쌓으니까 본선에 나갈 자격을 못 얻고 있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이 여지를 좀 열어뒀어요. 중립국이나 중립단체 소속,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이 아닌 러시아 출신 선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OCA가 아시안 게임에 나올 수 있게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러시아가 도핑 파문이 있을 때도 러시아 대표팀의 참가는 이제 중지가 됐지만, 그 선수들을 그 도핑과 문제가 없는 결백한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니까 이 선수들이 러시아 선수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냥 출전하게 해줬던 건데, 이번 파리 올림픽도 전쟁을 벌인 건 선수들이 아니다. 선수들의 경력, 게다가 선수는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열어줬다. 근데 유럽은 지금 이 전쟁의 가해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까 유럽 내 다른 대회나 이런 연맹이 러시아 선수들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문을 두드리게 됐고, 아시아는 우리가 받아줄게 하게 되면서 사실상 러시아는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OCA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러시아 국기와 벨라루스 국기를 아시안 게임 개막식 때부터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게 굉장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게 되고 특히 또 축구 쪽은 러시아가 또 뭐 유럽에 또 알아주는 동유럽의 강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가 실제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어요. 그 플레이오프를 정상적으로 치렀을 경우에는 본선에도 오를 수 있었던 팀이고, 그리고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개최국이긴 했어도 경기력이 굉장히 그렇죠. 좋았으면서 8강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뭐 유로 4강도 이뤘었고, 네. 러시아는 원래 축구를 잘해요. 잘해요. 원래 강해요. 아니, 거기다 뭐 제니트 같은 팀, 뭐 세스카 모스크바 이런 네. 팀들은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굉장히 성과, 뭐 제니트는 과거에 뭐 예. 유에파컵 우승도 했었죠. 예. 뭐 그만큼 뭐 클럽이든 대표팀이든 유럽에서 이미 인정을 받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예. 아시안 게임에 이번에는 이제 1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만 24세 선수들이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그 연령대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예. 뭐 이것은 반대로는 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메달을 노리는 것에 굉장한 장애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의 대회에서 연속 금메달을 땄지만,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역시 우리가 와일드카드,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이제 우리보다는 그렇게 절실하게 안 하잖아요. 네. 유럽파도 오고 하니까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결코 한 번도 쉽게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막 연장까지 가고, 그렇죠. 또 그 자카르타 팔렘방 때는 우즈벡한테 솔직히 떨어질 뻔했거든요. 위험했죠. 아니, 결승전도. 네. 연장. 뭐 말씀하신 인천 아시안 게임 결승전 북한이랑 결승전 할 때 연장 후반 119분인가 예. 임창우 선수 골로 예. 힘겹게 이겼고 예.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도 손흥민, 황의조 같은 완벽한 조현우까지 뭐 완벽한 이 와일드카드가 있음에도 예선에서 이미 한번 패했고 또 결승도 일본과 할 때 뭐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장전까지 갔고 예. 말씀하신 대로 우즈베키스탄한테 위기도 맞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우즈벡전 같은 경우에 사실 상대의 백패스미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2대1로 질 뻔했어요. 네. 막판에 뒤집은 거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러시아까지 온다? 뭐 사실은 러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러시아도 못 이기면 금메달 못 따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다. 강력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선수들이 지금 국제대회 못 나가다가 오랜만에 나오고 있어. 얼마나 의지가. 얼마나 와. 다르겠어요. 그 예, 동기부여 장난 아니죠. 완전 이거 제대로 잘해보자. 얼마나 그 기다렸고 설레고 그럼요. 막 나오겠어요. 엄청 열심히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솔직히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이전에 우승했을 때보다 조금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가 실제로 23세 이하 아시안컵 지난 여름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강 광탈. 게다가 이 20살짜리 선수들이 나왔던 일본에 3대0 완패 당했거든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그 어린 선수들이 수준이 또 굉장히 각국이 다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만히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진짜 절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OCA가 또 반발이 심하니까 각국의 반발이 예. 심하니까 좀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뭐 메달권이죠. 금은 동메달을 따는 순위가 되면은 이 국가의 선수들에게는 메달이 아닌 기념 메달, 예. 금은 동메달인 기념 메달을 주고 뭐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순위에 따라서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겠다라고 일단 이런 방안을 내서 일단 달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사실 그럼 또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겠냐. 예. 결승전에 러시아랑 만나면 경기에 져도 금메달이다. 하지만 예. 우리가 러시아를 결승전에서 만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4강에서 만날 수도 그렇네요. 있죠. 8강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별리그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예. 그 러시아를 어느 단계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러시아랑 8강에서 만나서 버리면은 올려올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올림픽과 달리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 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네. 결승에서 만나는 옵션이 아니면 러시아한테 졌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순위랑 우리가 바뀌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강에서 러시아를 만나서 졌어요. 그렇다고 결승에 못 올라갑니다. 그냥 잘해야 그렇죠. 은메달이에요. 은메달은 병역 획득과 관계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금메달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이 러시아를 어느 단계에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연령대를 보는 거니까 24세 이하는 또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에 어떤 선수가 있을까? 네, 제가 한 3명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예. 뭐 먼저 이 티무르 슐레이마노프라는 공격수입니다. 2000년생이고 예. 니즈니 소속인데 이 팀이 현재 그 러시아 1부 리그 12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수가 뭐 스트라이커 겸 또 오른쪽 윙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16경기에서 7골 1도움 그리고 시즌 21경기에서 9골 뭐 거의 0.5골 수준이죠. 굉장히 득점력이 높은 공격수고 러시아의 그런 연령대 그 대표 경력 19세, 20세, 21세 대표를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격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뭐 인상이 강렬하고 피지컬도 좋아 보이고 빠르고 속도 좋고 막 골도 잘 넣고 이럴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닐 우트킨이라는 이 미드필더인데 뭐 중앙 미드필더인데 공격형 수비형도 다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는 현재 로스토프 우리 또 과거 유병수 선수도 뛰고 친숙한 팀인데 로스토프가 1부 리그 3위예요. 이 1부 리그 3위인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 중이고 이번 시즌에 지금 리그 17경기에서 3골 7도움 뭐 시즌 3골 9도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게 인상적인 게 기록입니다. 이게 중앙 미드필더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7개나 된다. 10개의 공격 포인트 올렸다. 중거리 슈팅 능력도 아마 있을 것 같고 헤더로 골도 넣을 수 있는 데다가 이 볼줄이 좋은 선수니까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술레이마노프가 침투할 때 이선 우트킨이 스루 넣어주고 뭐 이렇게 된다. 좀 그런 사진으로 봐도 강력해 보여요. 역시 또. 거기다 이 선수는 현재 A매치 2경기도 뛰었어요. 러시아 A매치를. 이거는 뭐 그 전쟁 이전의 A매치겠죠. 그렇죠. 네. 또 그 외에도 러시아 16세, 17세, 18세, 19세, 21세 뭐 엘리트 코스를 뭐 밟은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월드컵을 나간다면 이 선수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아마 그 징계가 아니었다면 전쟁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번 월드컵 예선전도 이제 뛰면서 이제 본선까지 이제 했을 그런 차세대 기수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록이 늘어나지 못한 건 러시아가 대표팀 경기를 못했기 때문이다. 우트킨이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또 이 선수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글레보프 선수인데 또 똑같이 로스토프 소속인데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지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이번 시즌 4골 3도움. 공격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매치를 4경기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 24세 이하 고 연령대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가 좀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트킨과 글레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세 이하 대표를 함께 해온 것은 물론이고 로스토프에서 계속 경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공수를 함께 분담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니까 조직력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이 선수들이 나오면 원래 소속팀에서처럼 경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솔직히 뭐 8강이든 4강이든 러시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의 이 금메달 전선에 큰 리스크가 생겼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의 대표팀 감독 선임 상황인데 아직 이제 2월이 됐는데도 구체적인 뭐가 안 나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과 이제 결별을 했잖아요. 결국에 이제 AFF컵 우승을 못하긴 했는데 후임이 누가 될까 궁금했었는데 일본 대표팀의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이끌은 트루시에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트루시에 감독이 굉장히 뭐 고액 연봉 속에 뭐 베트남 A팀을 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루시에 감독 같은 경우 또 그 베트남에서 연령대 또 감독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승계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은 승계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뭐 박항서 감독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을 이끈 수석 코치였고 또 트루시에 감독도 당시에 일본의 16강 진출을 이끈 감독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현재 목표는 역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사상 첫 동남아시아의 본선팀이 되는 것이고 티켓이 늘어났으니까 노릴 수 있는 또 그런 경험 있는 감독이 필요했었는데 이미 베트남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이제 인수인계가 된 것 같고 또 트루시에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 팀을 이미 맡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아시안 게임도 함께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충분히 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박항서 감독도 A팀과 23세를 겸임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또 트루시에 감독 같은 경우 이미 그 연령별 대표팀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연령 선수들을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 한시적으로 아시안 게임에 한해서는 트루시에 감독 중심으로 베트남이 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공효균 감독이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 말은 이제 트루시에 감독이 같이 이제 공조하면서 베트남을 좀 지원할 수 있다. 왜 이게 또 중요하냐? 뭐 당장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이 4강 갔어요. 우리랑 4강에서 만났었죠. 그때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즉 아시안게임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고 게다가 카타르가 또 이제 승부사 케이러스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카타르가 이번에 그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개최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좀 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성적을 냈었죠. 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감독이 좀 거론이 예. 됐잖아요. 감독이 뭐 물론 오랫동안 그 카타르에서 일을 해온 지도자고 유럽 출신의 지도자지만 이런 국제 이런 최상위 레벨의 그 대회를 치른 경험이 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 부족, 지도자로서의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위기 관리 부족 같은 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뭐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란에서 산전수전 다 걷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뭐 유럽의 레알 마드리드 등 뭐 이런 유럽 최고의 팀들을 지도한 케이로스 감독이 뭐 완벽한 선택이 될 수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아시안컵이 또 있기 때문에 아시안컵 개최국으로서 또 망신을 안 당하려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잘 선택한 지도자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카타르가 아시안컵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 월드컵에서 실망했던 그 펠릭스 감독이 우승을 이루면서 성과를 냈지만 사실 이 펠릭스 감독은 말씀하신 대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감독이었고 사실 카타르의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의 그렇죠. 그 책임자로서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감독이었거든요. 물론 그 선수들을 잘 아니까 대표팀 감독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지만 결국에 월드컵에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월드컵에서는 실리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카이로스 같은 그렇죠. 감독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물론 이 감독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지만 이 감독이 오는 것 자체가 당장 카타르에 마찬가지로 이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도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24세 이하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그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선수들 그대로 또 아시안컵에 나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내년에 또 카타르에서 그 23세 아시안컵이 또 열리거든요. 예. 그 파리 올림픽 예선이 열리기 때문에 카타르 입장에서 파리 올림픽도 한번 노려볼 만 하거든요. 그 상위 입상을 하면은 파리 올림픽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케이로스 감독을 중심으로 거기까지 단기적으로 좀 A팀과 23세 팀을 겸임하는 식으로 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선수들이 겹친다는 것 자체가 K로서의 영향력이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촉박한데 아시안 게임이 직전에 열리니까 네. 그 대회를 통해서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보니 결국에는 이제 황선홍호가 굉장히 험난한 아시안 게임을 치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표팀 감독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할리로지치 감독이 이제 후보에 있었다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뭐 네. 에이전트가 그렇죠. 에이전트 통해서 먼저 연락이 왔다. 그리고 할리로지치가 최근에 보스니아와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협회랑 얘기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과연 대한축구협회와 통화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대한축구협회가 내세운 무슨 대리인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할리로시치 감독은 한국과 통화를 했는데 짧게 했다. 그리고 뭐 한국 말고도 뭐 전 세계 대표팀 프로팀에서 전화 많이 온다 하면서 자기 찾는 전화 많다 이렇게 좀 본인을 좀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광고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런 그 코멘트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협상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할리로치가 이거를 말했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와 뭐 실제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했더라도 뭐 그렇게 뭐 좋은 조건 서로 뭐 교감이 좋게 진행이 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연결이 됐으니까 서로 뭐 목소리나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의향도 물어보고 했겠지만 그렇죠. 이게 밀도 있게 진행이 됐다면 굳이 할리로치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전 치치 감독, 뭐 브루달라스 감독 전부 다 물론 연락을 취했을 수는 있어요. 컨디션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협상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당연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을 선임해야 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의향 정도 물어볼 수 있고요. 하지만 뭐 별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난 거고 그러니까 할리로지치 감독도 짧게 통하고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본인이 이렇게 오픈을 할 정도면은 뭐 이미 뭐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후보로서는 이미 제외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아마도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다가 정말 이 감독과 연결이 되는 건지 확인 차원에서 또 연락해봤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은 협회는 모든 걸 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코멘트가 없어요. 네, 뭐 아무 이야기도 없고요. 굳이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는 감독 선임에 대해 따로 말할 것이 없으며 말할 것이 있으면은 그때 그 건에 대해서 가령 뭐 가짜 뉴스가 좀 많이 퍼졌다. 그래서 협회 협상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팩트 체크식으로 언급은 하겠지만 뭐 이렇게 할리로지치가 뭐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 노코멘트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지만 3월달 평가전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6월달에 돌입해서 시간이 이제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첫 경기 대결했던 우루과이와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서울에서. 네, 그 우루과이 기자 피셜인데 예. 트위터에 그 글을 남겼습니다. 3월 A매치, 우루과이 3월 A매치 일정을 적은 건데, 뭐 확정이 됐다면서 3월 20일 한국, 27일에 일본과 경기를 하고, 뭐 장소도 뭐 서울과 도쿄라고 적었습니다. 3월 A매치가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두 경기가 예.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 내용만 보면은 사실 맞다고 할 수는 있죠. 네, 일정상으로는. 날짜는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일은 소집일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경기를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남미 팀들이 또 아시아 원정 올 때 보통 다 일본, 한국 한번 네, 하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본 이 가능성 꽤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날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정이 될 겁니다. 그 저 날짜가 아닌 것이 일본이 올해 A매치 일정을 다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3월 23일에는 상대는 미정인데 야간 경기로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 3월 28일에는 오사카에서 마찬가지로 야간 경기로 A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그 트위터 내용에 보면 3월 27일에 도쿄에서 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일본은 3월 28일에 오사카에서 A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실제 한국과 일본 투어를 하더라도 일정은 요 일정에 맞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그랬는데 그리고 3월 20일엔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집하자마자기 네. 때문에 통상적으로 A매치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두 경기 할 경우 금요일에 한 경기, 다음 주 화요일에 한 경기, 혹은 그렇죠. 뭐 금요일보다 땡기면 목요일인데 거의 금요일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하게 되면 3월 24일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오피셜은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루과이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또 경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월드컵까지 우루과이하고 총 9번을 경기했는데 그중 4번이 서울과 고향에서 평가전으로 우리 홈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한국 방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좀 이겼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 번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가 평가전을 한국에서 뭐 풀전력 우루과이를 많이 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월드컵에서 최근에 만났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 팀과는 지금 유럽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경기를 못 하니까 가장 그렇죠. 좋은 선택지는 남미 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붙는 거 아니냐라고 식상한 느낌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역시 그 네이션스 리그가 생긴 이후 자주 한국에 왔던 콜롬비아를 또 경기한다. 네, 맞습니다. 콜롬비아도 최근에도 오고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쪽 언론과 트위터를 네.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3월 A매치 기간에 일본과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한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20일에서 28일 그 A매치 기간 중에 이 두 나라에서 원정 평가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또 알려졌습니다. 예, 뭐 협회에서도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논의는 중이다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루과이와 콜롬비아가 큰 이변이 없나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그렇죠. 일본이랑 한국 아시아에 오는 팀이 일본 한국을 못하면 다른 팀하고 경기하기도 네,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뉴질랜드랑 경기를 하기로 네. 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이 한중일은 A매치 기간에 항상 협조를 했어요. 네. 팀을 초청을 하면은 한국에서 한 번 하고 그 팀이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으로 온 팀이 다시 한국으로 온다든지 반대로 또 한국으로 온 팀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간 팀이 한국으로 오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유로팀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남미팀을 협회에서도 남미팀을 섭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볼 때 이 우루과이와 콜롬비아가 일정에 따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스케줄로 A매치가 진행될 것 같고 예. 네. 실제로 콜롬비아도 이제 2017년에도 왔었고 19년에도 왔어가지고 사실 저는 두 경기를 당시엔 다 현장에서 시작했는데 헷갈려요. 이게 어떤 경기가 이게 겹쳐진 그렇죠. 느낌이야.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네, 넣고. 저도 계속 자주 오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오면은 뭐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단골 손님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아쉬운 게 남미에 이제 팀이 10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너무 커. 이런 팀들은 자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브라질은 자주 왔어요. 생각보다 브라질은 자주 왔어요. 그 두 팀을 빼고 나면 어떤 팀들이 있냐. 뭐 우루과이, 콜롬비아거든요. 뭐 에콰도르도 그럼요. 있고 뭐 칠레, 뭐 파라과이 다 있지만 칠레, 파라과이 이미 왔었고 또 많이 이 팀들은 좀 떨어지기도 했고 별로 옵션이 없습니다. 네, 사실 우루과이
콜롬비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섭외를 못한다면은 대안이 되기 충분한 수준의 팀들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럽 팀을 부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아프리카 팀을 또 부를 수도 그렇죠.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보다 남미가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뭐 알려진 선수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우루과이, 콜롬비아를 상대하게 될 텐데 이 경기는 새로운 감독이 경기를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루과이전의 리턴 매치라는 점은 물론 당시에 이제 그 가나와의 마지막 경기 이후 몇몇 선수들이 항의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몇몇 네, 못 와요. 그렇죠. 뭐 오지는 못한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또 그 팀 자체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 어떤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또 남미의 강호들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는데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과연 한국 대표팀 어떤 감독과 함께 이 3월 남미 팀과의 평가전 치르게 될지, 그리고 우루과이, 콜롬비아의 경기 확정되면 그 경기 일정 또 티켓 구매 일정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